뉴스에서는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증권 계좌는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전문가들은 박수를 치며 경제가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갈 때마다 왠지 더 가난해진 기분이 드는 걸까요? 똑같은 장바구니인데 작년에는 15만 원이었고 올해는 19만 원입니다. 똑같은 라면 한 그릇인데 7,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 지갑 속 돈이 말 그대로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1월 6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거의 스쳐 지나간 사건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6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흥분에 찬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일까요? 아니면 수백 명의 분석가를 보유한 글로벌 투자 펀드들일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목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언론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 주머니 속 돈의 실질 구매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좌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쁘시죠? 카카오톡에 올려서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면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자산은 40% 늘었지만 구매력은 35% 줄었습니다. 당신은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부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시장이 오를 때 파는지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코스피는 2400포인트대에서 2700포인트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좋은 상승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총 18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들이 틀린 거 아닌가요? 시장은 계속 오르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이 놓치는 논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신이 원화로 얼마를 벌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가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한 투자펀드가 2024년 6월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환율은 달러당 약 1,380원이었습니다. 그들은 1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는 약 13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15%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계좌는 13억 8천만 원에서 약 15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달러당 1,470원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15억 9천만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8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원화로는 15% 수익이지만 달러로는 8% 수익입니다. 그 7% 차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원화 가치 하락이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벼운 경우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원화로는 이익이지만 달러로는 손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카지노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억 원어치 칩을 땄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칩을 들고 환전소로 갑니다. 그런데 카지노 측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손님, 이 칩이 30%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7천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당신은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서류상으로는 1억 원을 땄습니다. 실제 주머니에는 7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코스피는 오르지만 원화는 약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게임의 본질을 보고 있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걸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금융업계에서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표현으로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에 개인 투자자들은 총 25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팬데믹 이후 주식 세대입니다. 포모 효과가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현대차 주식으로
20% 수익을 냈다고 자랑합니다. 동료가 파란 수익률의 계좌 스크린샷을 스토리에 올립니다. 뒤처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뛰어듭니다. 이것이 모든 투기 시장의 고전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경제가 정말로 건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십시오. 파란 선은 코스피입니다. 빨간 선은 달러 대 원화 환율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두 선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건강한 경제에서는 주식 시장이 오르면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대기업 수출입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현대, LG? 착각입니다. 환율 상승은 바로 당신의 밥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합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모두 달러로 구매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전기료가 올라야 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물류비가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트 진열대 위에 모든 것이 오릅니다. 쌀부터 소고기, 간장 한 병까지. 당신은 원유를 직접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간접적으로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려야 합니다. 한국 경제를 하나의 마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마을에는 언덕 위에 아주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환 보유고입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은 마을의 난 불과 같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저수지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해서 불을 끕니다. 실제로 물을 방류한다는 것은 달러를 시장에 팔고 원화를 사들여서 원화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2025년 말 4,15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마지막 3개월 동안에만 외환 보유고가 거의 120억 달러 줄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3개월에 120억 달러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매달 중앙은행이 40억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출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정책적 모순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부동산 시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높은 대출 비용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1,900조 원이 넘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부도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금리를 내리면 원화는 더 약해집니다. 외국 자본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할 것이고 심지어 1,6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두 벽 사이에 끼어서 압착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한 손은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 손은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두 손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금 흐름이 막힙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자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두려워합니다. 경제는 정체되지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경제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침체 속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97년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한보, 기아, 대우 같은 대기업들이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한강의 기적 제이막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헤지펀드들이 이것을 알아챘을 때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그의 동료들이 원화를 공매도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환율은 달러당 800원에서 거의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한 세대의 한국인들이 그것을 IMF 세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최악의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논리는 같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늑대들은 피 냄새를 맡습니다. 안전 기준선은 보통 전문가들이 3개월치 수입 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한국의 경우 그 금액은 약 1,700억에서 1,800억 달러입니다. 현재 우리는 4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니 아직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감소 속도입니다. 만약 현재처럼 매달 40억에서 50억 달러씩 잃는다면 2, 3년 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부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때 그것은 보통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그들이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만 세부 수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정화 조치라고만 말할 뿐 얼마를 팔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가 해외 송금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면 왜 조여야 할까요? 셋째, 은행 간 금리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밤에는 오버나이트 금리가 급등합니다. 이는 시스템 내 유동성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주목하지 않는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계 사람들은 매일 이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지금 노란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주식을 다 팔아야 하나요? 돈을 빼서 침대 밑에 숨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황은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사고방식과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규칙 1번,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규칙 2번, 규칙 1번을 절대 잊지 마라.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는 방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재무 레버리지를 점검하십시오. 주식 투자를 위해 신용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줄이십시오. 신용 거래는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수익이 2배가 됩니다. 시장이 내리면 손실도 2배가 됩니다. 더 나쁜 것은 반대 매매를 당하면 바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금리 부동산 대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네, 고정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년 안에 금리가 급등한다면 이 결정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통화 다각화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원화에만 묶어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나, 외화 예금 계좌를 여십시오. 대부분의 한국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달러, 유로, 엔화를 예금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높지 않지만 환율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둘,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십시오. S&P 500 ETF가 대표적인 선택입니다. 이 ETF를 사면 간접적으로 달러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원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로 계산한 ETF 가치가 올라서 보상해 줍니다. 셋, 금입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안전자산입니다. 1997년, 2008년, 2020년 모든 대형 위기에서 금은 올랐습니다. 실물금을 살 수도 있고 더 간단하게는 골드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위기 시기에 달러와 금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달러와 금은 보통 오릅니다. 이것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험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영상 끝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2주 연속으로 그 위에서 유지된다면 그것은 1단계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 저는 한국 주식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50%로 줄일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현금, 달러 또는 금으로 전환합니다. 만약 은행 간 오버나이트 금리가 급등한다면, 예를 들어 며칠 만에 3%에서 5%로 뛴다면 그것은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캐시 이즈 킹입니다. 현금이 왕입니다. 저는 현금 비중을 60에서 70%로 높이고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외환 보유고가 3,8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위험 수준입니다. 이때 저는 자산의 일부를 해외 계좌로 이전하거나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위기가 끝나서 바닥을 잡을 수 있나요? 답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지표에 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 회사채와 국채 사이의 금리 차이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좁아지면 시장의 리스크가 줄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크레딧 스프레드가 넓어지면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이 아무리 싸 보여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칼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광판의 파란색과 빨간색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코스피가 오른다고 해서 당신이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가 가치를 잃고 있다면 말입니다. 둘째,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이 파는 건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외환 보유고가 우려스러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경제를 살리는 것과 통화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넷째, 방어가 먼저, 공격은 그 다음입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통화를 다각화하고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위기는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1997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헐값의 자산을 사서 10년 후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차이는 준비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제 개인적인 관점과 영상 제작 시점의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경제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누구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개의 변수가 매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결정 하나, 미국 대통령의 트윗 하나, 전염병의 발생, 어떤 것이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공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재정 상황, 위험 성향,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25세의 미혼인 사람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55세의 은퇴를 앞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투자 조언이나 구체적인 매매 권유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인된 재무 상담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관점을 나누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말한 것을 다른 출처와 교차 검증하십시오. 어떤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유튜버에게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